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이달을 보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나와주셨네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벌써 6월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5월 힘들었는데 6월 괜찮을까요? 하나씩 열어보면서 아이디어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이야기와 함께 시장 분위기 진단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차원 본부장님께 큰 틀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오전에는 삼성전자가 주축도 역할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좀 붙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종목이 지금 오르는 성격이 다른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분명 지난번 이야기를 저희가 했을 때랑 지금이랑 반도체를 바라보는 약간 투자 심리가 변한 부분이 살짝은 있는지 있다면 포인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 데이터의 흐름에서 뭐 이제 정년 대비했을 때 5월에 수출 데이터는 11%대 상승해서 약간 전월 대비 줄긴 했지만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50%대를 유지를 하면서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수출 데이터에 대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HBM이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그런 세부 데이터에 대한 가격 기조들, 수출에 대한 기조들과 또 고정 D램에 대한 가격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상당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11월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증시의 방향성을 좀 털었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큰 틀에서의 이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수급이 2조 이상 좀 이탈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좀 플러스 알파로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로는 이제 파업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시작을 할 거고 단발성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연차를 더 많이 해서 이게 좀 장기적으로 될 것인지 이건 사실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봐요. 단순히 파업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만약에 주가가 정말 절대적으로 빠져야 된다면 그러면 이제 현대기아는 사실 말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처음이니까 이제 센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게 정말 본업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은 회의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HBM 쪽에서의 시장 기대를 못 미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좀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삼성전자는 2조 이상 매도했을 때 하이닉스를 1조 이상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수급 트리거가 되면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의 기조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외국인 선물이 1조 이상 들어오게 되면서 좀 대형주 위주로의 수급 기조가 좋아지는 흐름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라든지 기타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PC 발표 이후에 전반적으로 다우가 또 급등이 나왔고 거기에 따른 훈풍이 우리나라에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나름 긍정적인 거는 나스닥에서는 물론 말아 올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다우가 1% 이상 올라갈 때 나스닥도 1% 이상 빠지는 흐름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말아 올리는 부분들이 조금은 더 우리 시장에서는 좀 주목하는 부분들로 이어지면서 반도체의 좀 강세 흐름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장비단에서 그리고 특정 키워드를 가진 종목에서 급등락이 좀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진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드려도 될까요? 뭐 한미반도체를 말씀을 하시는 다른 종목들도 요즘은 올랐다가 쭉 빠져버리고 윗꼬리든 그게 정말 크게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네. 저는 HBM을 필두로 사실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뭐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면은 레거시 쪽에서도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겠지만 일단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쪽은 HBM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타 부분에서 기술주들이 최근에 나스닥의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 좋지는 않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좀 급등이 나왔지만 그 기타 부분에서는 또 차익이 또 몇 거래일 동안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약간 일부 불안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랑 한화 정밀기계 같은 경우 명확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좀 논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뭐 이제 뭐 CXL이라든지 기타 부분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라면은 사실 반도체는 밸류적으로 보더라도 일부 좀 어느 정도 왔다, 목은 차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그 후년이나 그 이후에 이런 밸류를 땡겨서 사실 리포트들도 지금은 밸류가 뭐 높은데 이후에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또 이제 외형 성장이 나오는 거에 맞춰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밸류가 떨어지는 부분으로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신다면 뭐 일부 조정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그림 먼저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단에서는 한미반도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 박근영 부장님과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나만 공급했으면 좋겠는데 또 시작이 솔로가 되기 쉽지가 않고 한 두세 개 공급처를 가지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부장님 그동안은 한미반도체가 그 독점적 지위로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네. 네덜란드 업체도 그렇고 하나 쪽도 그렇고 이제 독주가 끝났다라는 가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현재 이 1시 넘어가면서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쪽에 14% 넘게 빠졌다가 그래도 밑꼬리가 달렸거든요. 개인분들 쪽에서는 지금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하시는 듯도 한데 그렇게도 괜찮은 걸까요? 네, 우선 뭐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이제 독점 공급에 대한 지위를 프리미엄을 일단 받는 것이 밸류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뭐 하나정밀기계 장비를 조금 이제 이번에 좀 뜯어볼 필요는 있는데 약간 시장에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하나정밀기계가 이야기되고 있는 그 이번에 장비는 일단은 양산용이 아니고 뭐 소위 말하면 테스트로 평가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양산용은 일단 아니라는 거고 뭐 팩트 확인을 좀 해보면 2대 정도가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1대가 들어가는 걸로 확인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HBM3E용이 아니고 HBM3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의미가 좀 다르다고 이제 제가 보입니다.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정밀기계 테스트 장비에 대해서 이제 뭐 결과가 좋으면 발주를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현재 지금 들어가고 있는 핵심 쪽의 어떤 장비나 뭐 그다음에 HBM 쪽은 HBM3E의 12단이 현재 하반기 이후에 이제 지금 핵심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 내년 넘어가면 이제 HBM4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이거든요. 네. 그래서 HBM3 관련된 이 양산용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용이라든지 이런 평가용의 장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독점 체계를 조금 깨트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도 3파전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도 아직은 물음표라 봐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E 쪽으로 가는 것은 다들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 쪽에 3E를 이제 넣을 수 있느냐, 콜을 통과하느냐, 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이야기되고 있고 최근에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됐을 때 어떤 퀄리티 부분에서 지금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보니까 한화 정밀 기계가 어떤 장비를 넣는다 가능성이 있다 부분들이 물론 관련된 독점력에 대한 스크래치를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기사로도 볼 수는 있지만 일단 대는 1대가 들어간 게 확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3E용이 아니라 3용의 장비가 들어갔고 양산용은 아니고 평가용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결국 뭐 발주가 되는 것도 아직은 모르는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뭐 10% 이상 급락한 것은 다소 조금은 과도하다는 해석이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 보면 한미반도체 지금 곽동신 회장이 또다시 지분 매입을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자신감이라든지 저가 매수를 이렇게 해주는 모습 때문에 개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다시 유입되면서 다시 좀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에 하이닉스의 주력은 HBM3E 12단이 주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미반도체 독점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사실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약간 좀 과하게 오늘 시장에서 독점 구조가 깨진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너무 심하게 던졌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뭐 지금 한미반도체가 그러면 싸냐 비싸냐 이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주가가 15만 원 넘어갔을 때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지금 아마 현대차증권에서 목표 주가 26만 원을 내면서 아마 밸류에이션 70배 이상을 준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디스코인가요? 그 회사가 80배 정도 PER을 밟고 있는데 10% 할인한 목표 주가를 적정을 했다. 26만 원 내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산술적으로 봤을 때 72배 정도의 밸류가 적정 주가로 26만 원 정도 나온 겁니다. 이 장비가 독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7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목표 주가로 낸 것은 또 다른 평가 요소예요. 그게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극단적인 부분,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도 너무 극단적으로 싸게 목표 주가를 내거나 위쪽으로도 너무 비싸게 목표 주가를 극단적으로 내면 사실 그 양단은 자르고
중간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실 평균을 내서 어떤 적정한 주가를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다소 좀 현대차증권의 목표 주가는 이례적으로 좀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도 그것도 너무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면서 가기에는 조금 경계를 할 필요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시점만 놓고 본다면 좀 과하게 일단은 주가 부분은 반영을 했다고 보고 단기 매수라든지 아랫꼬리를 좀 달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지나고 내일 정도에는 또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단기적으로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단기적 관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미반도체가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한 시점부터 또 한 번 조금 밑꼬리를 달기 시작해서 지금은 9%대 하락이라서 요거 하나 더 하창한 본부장님께도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께서도 앞서 단기적으로 좀 과한 면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주셨는데 동의하시는지, 앞으로 조금 더 봤을 때 오늘장을 기회라고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였으면 2% 하락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훨씬 더 큰 하락폭으로 시작을 했을 거고요. 사실 이게 뭐 처음부터 10%가 빠진 게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가는 그 시점과 동시에 같이 이렇게 역행으로 갔거든요. 지금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빠지고 네, 많이 있더라고요.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사실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었고 또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스토리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급등이 좀 보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미반도체에 있는 주주가 아마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많이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 이제 3단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런 건 다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한미반도체가 기술력 부분으로 뛰어난 게 총 7가지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정열부터 시작해서 이제 열 관리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말 수많은 노하우가 단기간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힌지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KH 바틱에서 이제 경쟁자가 생겼을 때도 이거 시장 캐파 많이 뺏기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실상 그렇게 빨리 안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점이 깨진다는 부분, 그렇게 됐을 땐 프리미엄 부분에서 조금 이제 적용되는 게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네덜란드 쪽에서도 붙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너무 과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저점에서의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6월 5일에 있어요. IR이 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고객사라든지 이런 발표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버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수혜를 받는 건 한미 반도체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코멘트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곽동실 한미반도체 부회장이 SK 하이닉스 듀얼 벤더 검토 자연스러운 일이고 경쟁력의 변화 없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자사주 매입, 추가 매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같이 지금은 반영되고 있는 과정 중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이미 반영이 된 상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심해지면 당연히 경쟁사가 붙는 건데 중요한 점은 이게 사업의 성숙기에서 이게 붙으면 빠지는 요인이요. 가격 경쟁도 일어날 거고 캐즘 부분이 발생을 할 텐데 지금은 성장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특히 한미반도체의 흐름 오늘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종목 위주로 이야기를 좀 꾸려 나가봤습니다.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한 질문들 좀 해결을 해봤고요. 오늘 이쪽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간 조금 더 써보도록 할게요.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대통령 코멘트 그리고 여기서 퍼져나가는 유전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윤 대통령이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을 한 상태, 그리고 철강, 조선 지금 들썩이는 쪽이 많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먼저 잡고 가자면요. 부장님,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은 테마의 논리로 적용을 해서 관련주를 바라보는 게 맞을까요? 워낙 무거운 가스공사부터 시작해서 대형주들이 급등하고 상한가 들어갔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어떤 논리로 봐야 되는 건지 일단 헷갈립니다. 어떻게 대응법을 꾸려 나가야 될까요? 예, 발표는 있어서 저희가 산유국이 된다는 꿈이 만약에 실현이 되면 정말 좋은 좋죠. 일이겠죠.
그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발표 이후에 사실 해당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들은 오해도 아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들고요. 과거에도 뭐 우리가 7광구의 기억이 또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시추가 가능한지, 그리고 시추했을 때 또 어떤 사업성,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는 또 시추 사업일지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잠깐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또 석유공사 대표께서 잠깐 인터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스타디 단계, 개발 단계 초기에 이제 자료에 대한 이슈이고 실제로 시추는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조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일단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뭐 이렇게 발표 내용만 놓고 보면 또 엄청난 일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또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여러 광고 관련된 이슈가 과거에도 있었고 그 부분이 또 진행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종목들은 많이 이제 쏠렸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국가스공사가 먼저 상한가로 올라갔고,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 천연가스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강관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피팅 업체라든지 등등, 그리고 일부 종목들도 이제 올라가는데, 자,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고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 전제 조건을 갖고 있다면 뭐 한국가스공사가 더 좋아지겠죠. 일단은 뭐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두 번째로 좀 우리가 그냥 소설을 한번 써본다면은 역시 강관, 그러니까 뭐 이제 가스 밸브 같은 쪽, 강관 쪽도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팅 업체들 이런 것들도 결국은 관련된 뭐 부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수혜주로서 거론될 수 있는 하이로코리아나 태광이나 이런 종목들도 이야기가 언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주철강, 뭐 강관 업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피팅 업체 이런 종목들까지도 좀 실제 수혜로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사실 이게 참 논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또 시장에 공식적으로 어떤 분석 보고서가 나온 게 아니어서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팔로우하는 어떤 뉴스들이 나올 때 그걸 좀 확인하면서 아, 가시성이 굉장히 높구나, 이건 정말 상업적으로 가능하겠구나 판단이 들 때 이 부분에서 그때 해도 늦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오늘 하루만 갖고도 끝날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한 쪽이고 뉴스의 백업도 필요한 쪽이라서 이렇게 조언을 좀 받아봤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철강부터 시작해서 뭐 가스관 관련주들 다 움직이는데, 일단 높은 자리에서 사서 고전하셨다가 오늘 시세가 나서 반가우신 보유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지, 상한가 들어간 쪽도 있고 급등세가 연출된 종목도 있는데, 보유자분들 기준으로는 오늘 오후에 짝에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내일까지도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다음 거래까지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좀 발목이 잡히셨다가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본전 근처로 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비중을 절반 이상은 반드시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다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게 뭔가 지금 명확하게 딱 픽스가 된 거는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실망으로 빠져나가면 오늘 올라간 거 다 토해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일단은 수익을 물론 이렇게 이슈가 되고 수급이 쏠릴 때 끌고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건 이슈 중에서도 사실 가장 변동수가 높은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조금 리스크 해지 부분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을 갖고 계시더라도 이게 상한가가 풀리면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HTS마다 걸어놓을 수가 있잖아요. 뭐 잔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기준점 잡으셔가지고 꼭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변수 포인트가 나왔을 때 그거를 끊어갈 수 있게끔, 다음날 더 올라가도 사실 이러한 종목군들로 큰 수익을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금 더 구체화된다라는 가정 아래서는 본부장님, 저희가 가장 1차적으로 시세의 영향을 진하게 받을 쪽은 어디라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시추 관련 기술을 가진 쪽이라고 일단은 좀 압축해 놓을 필요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상승폭이 좀 빠르게 나왔었던 쪽부터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와 연관되어 있는 이제 유통주들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회사들에서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이제 피팅이나 밸브 쪽이 이제 후순위권으로는 굉장히 저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이쪽은 본업적인 부분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고 가격적인 상승 기조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좀 받쳐주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쪽도 충분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좀 기술적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게 그 같은 이슈가 나왔을 때 먼저 올라가는 산업군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이 먼저 쏠리는 쪽 위주로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단은 본부장님, 우리 테마의 논리로 딱딱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 쪽이 오늘 떠오른 관련주인 네. 거죠? 알겠습니다. 테마의 논리로 일단은 보는 것이 맞다. 후속적으로 관련 애널리스트의 코멘트 그리고 뉴스가 어떻게 디벨롭 되는지, 어떻게 추가적인 의견이 나오는지 저희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현대차, 기아 이야기도 할 거고요. 부품단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기아가 5월엔 잘했대요. 그래서 장 초반부터 움직임 나옵니다. 오늘 이런 관점으로 좀 가볼까 합니다. 박근영 부장님, 현대차, 기아 사실 대형주고 무거운 쪽인데 최근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폭을 보면 3% 훅, 오늘도 현대차 지금도 5%, 장중에는 뭐 거의 7% 가깝게 시세를 내기도 했잖아요. 대형주의 이 무거운 자동차가 최근에 이렇게 탄력성 있게 움직인다는 측면을 어떻게 투자자분들 측면에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들어오고 있는 큰손들의 수급 의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기존의 자동차 섹터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이었죠. 밸류에이션 4배 정도에서 그렇게 역사적인 그 새로운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가 PER 4배에서 움직임이 없었고 거래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 그게 비정상이었고, 시장에서는 다들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게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손이 잘 안 나가는 섹터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근데 뭐 자동차 섹터가 사실 지금부터 50% 정도 움직여도 사실 뭐 6배 중반 정도 수준까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PER 밸류 6배 중반이라 하더라도 토요타 같은 경우가 지금 10배 넘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최고 뭐 이렇게 실적을 내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과연 비싼가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밸류 프로그램도 다소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뭐 개인 투자자들은 모두 다 좀 재미없다고 했던 뭐 은행권, 보험권, 지주사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움직이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엄청나게 내고 있잖아요. 특히 은행은 거래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래를 거의 안 했던 섹터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이 일단 올해 나온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번 밸류가 너무 싸다고 인식이 되고 이 부분이 뭐 실적까지 애드가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정말 뭐 자동차가 움직이지 말한 법이 없고요. 과거에 우리가 차정 이야기를 했을 때 수급이 쏠리니까 아주 무섭게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화학, 정유 다 그렇게 오늘이 했습니다. 차화정의 날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적당하게 뭐 배당 성향이 증가되는 부분과 실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정 밸류에이션이 지금 자동차 쪽은 일부 증권사가 한 6.5배 정도는 줘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최근 밸류가 지금 한 4.6배, 5배 언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5배라 하더라도 6.5배 정도면 30%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30만 원 정도는 사실 한번 돌파를 해야 최소한 뭐 6.5배 정도가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요타나 이런 것들이 10배가 넘게 거래되고 있는 걸 포함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또 비싼 것도 아닙니다. 6.5배 가더라도. 그래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도 보면은 지금 이번에 무역 수지가 41개월 만에 최대치가 나왔고, 자동차 수출도 지난해 5월보다 4.8% 증가했고요. 역대 5월 중에 최대치인 64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기 때문에 수출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설 연휴가 있을 때 2월을 제외하고는 60억 달러 이상을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역대 5월 중엔 최대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 시장에서 여러 가지 뭐 하이브리드 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꽤 잘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지금 판매량을 보더라도 지금 상승적으로 증가율이 플러스권으로 계속 북미 쪽에서 유지가 되면서도 잘 팔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동차 쪽이 조금 더 가도 되지 않냐.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인도 쪽의 법인에 대한 IPO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수익이 들어오고 현금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현대 쪽에 관련된 인도 법인 IPO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단을 본다면은 이제 인도 시장에 같이 동반 진출해 있는 현대기아의 부품사들 그리고 그 부품사들 중에 또 특히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테슬라가 또 인도 시장에 진출하면서 테슬라에도 추가적으로 전기차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열려 있다는 점에서 부품사들은 인도 동시 동반 진출 부품사 중심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 시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밸류업 쪽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보자 추가적인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키워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위 확인을 해볼 텐데 사실은 저희가 화장품에 딱 한정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또 삼양식품이 11% 넘게 오르고 장중에 60만 원 선을 좀 뚫어냈습니다. K푸드에 대한 이야기 좀 엮어서 관련주들 흐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화장품주도 오늘 잘 가고 좀 종목별 차이는 있지만요. 계속 음식료도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보죠. 하창원 본부장님과 이 이야기 풀어가 볼까 해요. 화장품만 놓고 봐도 오늘 뭐 아모레 쪽은 조정이 있지만 실리콘2 잘 가고 그리고 매물 소화하면서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살짝 언급드렸지만 삼양식품 역시 오늘 다시 한번 60만 원 선을 뚫어내서 이 소비 키워드, 수출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무게감이 더욱더 6월에 진해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이쪽은 덜 간 종목 말고 가던 종목, 가는 종목 아이디로 한다면 6월장에 아직까지 룸이 남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저는 뭐 화장품은 조금 더 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라면 쪽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라면 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수출 기조를 보시면 7년, 뭐 8년 계속 증가는 했는데 그 폭 자체가 YOY로 봤을 땐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가의 상승 기조가 워낙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급이 붙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지역에서의 이런 좀 확장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소비 트렌드도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H&B와 같은 좀 저가 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쪽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색조 OEM 기준으로 했을 때 OEM, ODM 쪽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런 좀 이 화장품 쪽에서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 또 미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장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결국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리포터 같은 경우도 화장품 쪽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소비 트렌드가 화장 같은 경우도 사실 바로 안 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쪽에 대한 주요 기업들의 이런 밴드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서는 좀 일부 기조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쪽은 좋긴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서 더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룸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확연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꺾이면 굉장히 빠르게 차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화장품 같은 경우 지역별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또 신규 지역에 대한 기대감들, 또 외부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H&B를 좀 소화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별화돼서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중하는 쪽도 색조 OEM, ODM 쪽으로 여전히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여전히 색조인가 아니면 기초 쪽으로 옮겨갈까요?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여전히 색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화장품 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봐야 되는지까지 조언 받아봤고요. 마지막 이슈 조금 간략하게 답 듣고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부장님과 해보고 저희 인사드릴게요. 제약바이오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아스코 전에 시세가 나진 않았습니다. 부장님 6월에 USA 바이오도 있고 뭐 유럽 간학회, 혈액학회, 당뇨병 학회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오늘 뭐 유한양행부터 움직이는 쪽 있잖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선반영이 되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그 시기에 모멘텀에 맞춰서 일정 매매가 가능한 곳이 제약바이오인지 궁금합니다. 핵심적인 축 설정해 주신다면요. 뭐 지금 최근에 그 제약바이오 쪽에 사실 공포감으로 왔던 게 HLB의 실패입니다. HLB가 실패되다 보니까 지금 가장 앞당겨 있는 것이 유한양행 오스코텍이었거든요. 이제 이건 HLB가 트라우마가 막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행이나 이쪽도 안 될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주가를 오히려 올리지 못하고 기업 외국인 수급도 엉망으로 지금 빠졌던 그런 상황인데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이제 아스코가 개최가 되는데 이번 학회에서 유한양행이
비소세포 폐암 신약 렉나자와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임상 3상 효과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다른 회사 ABL 바이오나 리카켄 바이오 등도 임상 중간 발표를 합니다. 지금 미국 최고의 암 전문 병원으로 꼽히는 텍사스 대학의 MD 앤던슨 암센터의 아메드 오마르 카셉 교수가 리보세나립 병용요법 3상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 기연비적인 결과라고 평가를 했다고 알려집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결국은 이번에 아스코 쪽과 관련된 부분에서 유한양행이 좀 두드러지게 이야기되고 있고 오늘도 목표주가 상향 관련된 유한양행 리포트가 또 같이 겹쳐지면서 오스코트가 같이 지금 굉장히 좀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달 중에 주요 글로벌 제약바이오 학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스코를 포함해서 국제세포치료학회, 유럽 간학회, 유럽 류마티스 학회, 유럽 혈액학회, 미국 당뇨병 학회 등 6건에 달하는 질환별 학회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사 파이프라인들의 연구 성과가 발표가 되니까 종목별로 아마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올 그런 단계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유한양행이 굉장히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긍정적인 결과물이 만약에 6월 중에 도출이 된다면 유한양행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뭐 공급계약 기술 이전 관련된 계약 체결 모멘텀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소 좀 눌려있던 제약바이오는 이제 금리 인하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PC나 이런 거 물가 지표들이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개인 소득과 관련된 소득 지출,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고 그러면 하반기에 한 번에서 2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여름철이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는 국면에서 금리 인하가 결국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섹터도 역시 그 가운데 제약바이오가 상단에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6월 FOMC에 대해서 우려를 크게 안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어느 정도 챙기는 전략도 생각을 해두셔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여름이 오히려 좋고요. 찬바람 불 때가 오히려 좀 시장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 6월에 바로 금리 인하를 안 하겠죠. 그런데 이제 9월 이후로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번 장이 지금은 좀 더 끌고 갈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끌고 갈 수 있는 장 6월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키워드에 대한 정리의 랭킹5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